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 집값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집값이 지금 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집값이 지금 너무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 있잖아요. 이게 대체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전문가께서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최근 몇 년간의 집값이 좀 폭등을 했다라는 얘기가 네네. 있고 실제로 그랬고요. 네. 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분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집은 원래 비싸다. 네. 갑자기 허탈한데요? 집은 원래 비싼 겁니다. 왜 원래 비싼 거예요? 왜? 집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집을 지으려면 땅하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둘 다 만만하지가 않고 집값이 10억이면 네. 보통 뭐 땅값하고 집값이 건물값이 반반이라고 치면 네. 그래도 건물값이 5억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비싸죠. 네. 5억이면. 서울은 뭐 땅값이 좀 더 비싸다고 해서 6대 4로 하면 그래도 집값이 4억인데 네네. 4억을 하려도 200만 원씩 저축을 해도 몇 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년 동안 어디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집값은 비싸다. 그래서 네, 실망. 어떻게 좀 집을 싸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싸요. 근데 이제 뭐 물론 거품을 빼자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금융이에요. 금융. 집값 비싼데 네. 원래도 비싸다. 네. 투기가 없으면 좀 나은데 그래도 비싸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금융? 대출을 네. 언젠간 받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예. 집값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건 대출 얘기를 지금 예, 하시는 예. 거죠? 그리고 네. 소비자 금융도 중요하지만 공급자도 금융이 중요해요. 왜요? 이게 다 공급자? 얽혀 있어요. 공급자가 왜 그 생각 별로 이제 의식 안 하셨는데 네. 일반 시민들은 뭐 사실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그렇죠. 요새 뉴스에 뭐 PF 보증인이 뭐 PF? 무슨 뭐 개발 사업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도 현찰을 쌓아놓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 짓는데도 예, 어쨌든 돈이 많이 예. 들어가니까. 집이 원래 이게 공사비가 평당 뭐 500만 원이면 이게 뭐 요새 한 7, 800 하면은 이게 수억 원이 드는데 그거를 현찰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 디벨로퍼들도 한 10% 정도 자기 자본 넣고 90%는 빌려서 그렇게 하고 분양하면은 이제 그걸 털고 이익 나눠 가지고 다음번 사업에 또 와서 붙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선분양 들어보셨죠? 그게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부도나고 사고 날까 봐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정책 때문에 모든 돈을 이제 수출 기업한테 막 몰아주는 거예요. 건설 산업에는 돈이 안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돈은 없고 아파트는 지어야 되고. 아파트는 지어야 되고 소비자 돈을 땡겨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자 금융의 역할을 했는데 소비자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중도금 넣고 막 빚 내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쓰인 게 그때도 전세 끼고 집 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안 들어가고 전세금 넣고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는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건설업자의 집을 사주면 그다음에 자기도 이제 전세를 받아서 이게 된 거니까 그러면 실수요자는 전세금 내고 들어가서 사는 그래서 약간의 모두가 윈윈하는 요 공급자와 소비자 금융 시스템이 이제 굴러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발전해서 그 이제 건설 산업에도 돈이 들어오니까 제도 금융이 발달을 해서 그래서 PF 보증인이 뭐 모기지론 모기지론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하면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지 않았나요? 어머니 못자에 든든한 기지가 되어주는 뭐 그런 갖다 붙이니까 좋네요. 전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영어로 몰트게이지 그러니까 담보 대출인 거고 이게 기존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게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그 집 못 살게 만든다고 뭐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고 비판하던 그 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제대로 도입이 됐거든요. 내 집 마련을 상당히 도와준 거죠. 뭐 어찌 됐든 이렇게 공급자 금융하고 소비자 금융이 이제 좀 바뀐 거죠 이제. 옛날에는 선분양과 전세 뭐 이런 게 중요했으면 지금은 이제 PF 금융이라던가 모기지론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살고 물론 이제 전세도 어느 정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 건설 산업과 이 주택 이거를 돌아가게 해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네, LTV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워낙 이게 집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좀 이걸 많이 풀어줘서 집을 더 좀 사기 편하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왜 이렇게 규제를 하냐. 이것도 뭐 한도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지금 이제 뭐 신혼부부는 좀 더 늘려주고 해서 좀 다른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70%까지 풀어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이게 이제 집값 올리는 주범이라고 해서 40%로 낮췄다가 더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거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집을 딱 살려고 그러는데 내 돈이 모자라. 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고 싶죠. 근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해요. 집을 파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빚을 내서 온다는 거 알면은 집값을 더 올려서 내놓기도 하고 유동성이 집값을 올린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돈이 늘어나죠. 금리가 인하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데 LTV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준 거는 이제 주택 구매용으로만 이제 유동성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3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 이거를 이제 그럼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겠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그럼 30년 동안 내가 벌어도 그 돈을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더 오르길 바라죠. 올라서 팔고 갚는 거죠. 안 오르면? 안 오르면 은행이 이제 차 들어오는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집값이 오르는 구조에 기대는 거고 돈이 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나는 30년 걸려서도 못 사는 집이고 이제 내 조카는 40년, 우리 자식은 60년 걸려도 못 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거고 거시경제적으로도 가계부채 총량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이걸 너무 이제 투기꾼 잡으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건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좀 너무 일면만 보는 얘기. 때가 되면은 적정한 시점에 내 집을 사는 거는 뭐 장려하면 했지 뭐 반대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LTV를 아까 우리는 뭐 70% 이랬는데 걔네는 106%까지. 106%는 뭐예요? 100은 6%를 더 세금도 내야 되고 취등록세, 이사비도 내야 된다. 어머 배려심.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막 한국에 그거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얘네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되냐. 근데 그분들이 또 요건 소개 안 하세요. 거기는 사회주택, 우리나라 공공주택 같은 게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로 사는 동안 무기계약 그리고 임대료가 통제된 그런 데서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뭐 애도 생기고 내가 직장도 구하고 이 도시에 오래 살 것 같다. 그럼 그때 100%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쨌건 LTV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뭐 규제를 푼다, 뭐 완화한다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서 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마음 편하게 해야 되고 전체 이제 부채 비중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집값을 올리지 않는 상황으로 좀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LTV를 풀겠다는 거는 좀 그게 아니라 당장의 표를 위한 조금 무책임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이재명 후보는 진단하셨는데 최근에 집값 폭등의 원인을 근데 LTV 풀어주겠다는 거는 유동성을 또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님은 애초에 그 진단 자체를 좀 제가 볼 때는 틀리신 것 같은데 왜 집값이 올랐는지에 대한 진단 자체가 틀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분 다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계시는데 지금 LTV가 낮다고 해서 이거 풀어주는 게 이게 사실 유권자들의 아우성 때문이잖아요. 내가 30년 저축해도 못 사는 집이니 빚내서 사게 해달라. 여기에 편성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집값을 좀 싸게 해주고 그리고 뭐 임대 부문에 살 때도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병행되거나 선행되지 않으면 집값을 계속 올리는 거죠. 계속 부채질해서 다음 세대는 이제 50년 걸려도 못 사는 집값. 근데 또 이게 뭐 두 후보 다 어찌됐건 뭐 LTV를 완화한다고 했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결이 약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첫 번째 생애 최초 처음
큰 집 구하는 네. 사람에게만 이제 뭐 이렇게 예, 하겠다. 아, 근데 그 정도면 괜찮... 그래서요, 네. 뭐 그렇게 좀 좁혀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그런 네. 안정장치 정도 고민한 흔적은 있는 네. 거죠. 윤석열 후보 같으면 이제 80%까지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면, 뭐 고점인지 아닌지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네. 만약에 고점이라면 집값이 20% 이상 떨어지면, 네. 은행 입장에서는 집의 담보 가치보다 집값이 이게 네. 빌려간 돈이 더 많으면 이거를 회수를 나서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집 뺏기고 거래에 낳는 최악의 상황에는 네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TV는 이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될 때는 함부로 완화해주면 안 되는 거죠. 대출을 그렇다고 전혀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 있는데요. 네네. 집값을 잡는다는 표현보다 저는 이제 좀 접근성을 높여준다. 접근성. 예,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로 들어가든 소유해서 들어가든 접근성을 높여줘야지. 가격은 사실 내가 집을 사는 때까지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데. 그렇죠. 네, 내가 집을 사는 순간 집값은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접근성을 높여줘야 되는데요. 네네. 그거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